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번째 강의, 분노 표현의 고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표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단어인 것 같은데 고수가 되라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즐겁게 한번 시간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나카노 노부코라는 사람이 쓴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를 만들고 살아가죠. 근데 꼭 거기서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상담센터에 있거든요. 저에게 오는 많은 내담자들은 이 부분의 문제를 호소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고요, 엄마가 딸을 괴롭히고요, 아들이 아빠를 괴롭힙니다. 직장 상사가 어떤 부하 직원을 괴롭히고요, 학교 선배가 후배를 괴롭힙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나카노 노부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괴롭힘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옥시토신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딱 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분비가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이 분비가 되는데 이 옥시토신의 별명이 뭐냐면 러브 호르몬, 사랑의 호르몬이에요. 사랑의 호르몬. 이렇게 터치를 하면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리고 터치를 한 그 상대가 내 편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과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다른 별명이 있는데 안아주는 호르몬이에요. 안아주는 호르몬. 누군가 나를 안아주면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아이를 안아주면 이 아이에게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는 내 편이지. 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이 호르몬의 기능이 굉장히 위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옥시토신이 너무 동료의식을 지나치게 강화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내 편이야, 나머지는 내 편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은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터치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면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따돌림이 발생하고, 교회에서도 따돌림이 발생하고, 직장에서도 따돌림, 괴롭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괴롭힘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이 노부코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은요, 별명이 행복의 화학 물질이에요. 해피 케미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세로토닌은요, 우리가 햇빛을 이렇게 쬐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요. 운동을 정기적으로 잘 하잖아요. 그럼 세로토닌 분비가 되고요. 우리가 잘 자고 일어나도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요. 세로토닌이 우리 뇌 속에서 분비가 되면 우울이 떨어져요. 우울감이 떨어지고요, 긴장감도 떨어지고 불안도 떨어져요. 근데 세로토닌이 줄어들면요, 불안이 올라가고 긴장도 올라가고 우울감도 올라가요. 자, 우리가 늘 운동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늘 수면의 질이 좋을 수는 없어요. 늘 우리가 햇빛을 잘 쬐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줄어들 때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우울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괴롭힐 만한 사람을 찾는데요. 그 사람 괴롭힌대요. 그죠?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힌대요. 또 괴롭힘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별명이 뇌 속의 마약이에요. The feel good hormone,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를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주로 생존과
관련된 활동, 번식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도파민이 분비돼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도파민이 분비돼요. 성관계를 할 때도 도파민이 분비돼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 행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쾌락이 느껴지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딱 보면 우리 공동체에 좀 해악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정의의 이름으로 괴롭혀요. 저 사람 저 정도는 괴롭혀도 돼. 저 사람 우리 여성교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가 잘 안 돼. 우리 직장에서 저 사람은 진짜 별로 도움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오히려 회사 일이 어그러져. 그러면서 그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고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 사람을 계속 어떻게 해요? 괴롭혀요. 이 노부코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괴롭힘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는 가능성, 괴롭힐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걸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어? 우리가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어? 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어?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는 메타인지라는 게 필요해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나를 좀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잖아요. 나를 어떻게 떨어뜨려 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걸 느끼고 그 느낌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군화를 붙이는 거예요. 군화. 내 생각에 군화를 붙이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군화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 떨어뜨려 놓게 돼요.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싫어하고 있구나. 내가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군화를 붙일 때 우리는 그 괴롭힘의 사슬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구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되게 적어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필요해.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필요한 거죠. 저에게 5살짜리 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유한이라는 아이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한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곰인형을 가지고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7살짜리 오빠가 오더니 야 내놔. 내가 가지고 놀 거야. 내가 곰인형 엄청 좋아하거든 하고 거칠게 그 인형을 뺏어가려고 한 거예요. 제 딸은 안 뺏기려고 엄청 노력했겠죠. 하지마 막 하면서 이렇게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뺏겼어요. 그러더니 제 딸은 울지도 않고 그 오빠에게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는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길래 제가 간 거예요. 유한아,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저 오빠에게 가서 다시 달라고 왜 이야기 안 해? 너 왜 화 안 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딸이 아니 괜찮아. 뭐 나 다른 장난감 있는데 뭐. 나 다른 친구랑 그냥 놀면 돼. 저 오빠랑 안 놀고 그냥 내 다른 친구랑 재밌게 놀게 라고 말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아플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요.
내가 부당하게 뭔가를 당했어요. 그러면 화내야 되죠. 여러분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그 신호등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집사님 뒤통수를 빡 치더니 영철아, 야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난다야 하고 이렇게 보더니 영철이 아니네 하고 그냥 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 영철이 아니죠 하고 막 웃고 있어.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 저 집사님 참 착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 집사님 좀 이상하다. 화내야 되는데 왜 화 안 내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가 불필요한 감정이에요? 아니에요. 분노는요,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감정이에요. 시편 7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매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노하신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냐면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혀서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당할 때, 우리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봉고차를 타고 가고 있었대요.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도 타고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다른 권사님의 딸이 결혼식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저도 결혼식에 참여할 거예요. 가서 축하해 줘야죠.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냥 밥값 정도 내고 오실 거면 그냥 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속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 나는 결혼식에 가서 축하도 못하나? 내가 축의금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건가? 너무 속이 상하셨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모님한테 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너무 무시당한 느낌이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거 그냥 내가 참고 지나가면 내가 병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찾아가겠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 교회 덕이 안 돼. 그냥 참고 넘어가. 뭐 사모님이 뭐 큰 아기를 가지고 말씀하셨겠어? 아, 그냥 넘어가. 교회 덕을 세워야지. 여러분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게 교회 덕을 세우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게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바르게 세우고요, 어그러진 건 새롭게 해야죠. 그렇죠? 그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화 만들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진정한 공동체란 갈등이 육체적 또는 정서적 상처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곳이며 은혜뿐만 아니라 지혜로서 해결될 수 있는 곳이다. 즉 공동체란 은혜롭게 싸울 수 있는 집단인 것이다. 여러분 싸움이 없는 곳이, 갈등이 없는 곳이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요, 잘 싸우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아름답게 싸울 수 있는 공동체, 싸움의 방식을 아는 공동체가 좋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구 목회를 할 때요, 이게 신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구역예배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아내가 많이 아프다는 급한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예배를 다 마치고 그 교구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못하고 제가 먼저 자리를 떠야겠습니다. 얼른 아내한테 좀 가봐야겠습니다.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했던 권사님 중에 엄청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었나 봐요. 왜 목사가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또 우리 격려도 좀 해주고 가야지, 아무리 사모가 아프다고 그냥 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서
제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구역 예배 제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가버리는 목사라고. 한두 번 그게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소문이 교회에서 이렇게 돈 거예요. 이 오해는 좀 풀어야겠고 이 부분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또 그 권사님 마음도 불편하실까 봐, 또 괜히 이것 때문에 교회 덕이 안 될까 봐 그냥 참고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분노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위해서 분노할 수 있고, 자신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고 분노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바르게 분노하는 게 중요하다.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먼저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의 에너지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적절하게 또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분노를 잘못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김 집사님은 나와 한 약속 시간에 매번 늦는다. 30분에서 40분 정도 늦는 건 그냥 예사다. 간혹 나와 한 약속을 잊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김 집사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나 구역 모임을 잊거나 늦는 법은 없다. 김 집사는 오늘 함께 영화를 보자고 하고선 영화 상영 시간보다 30분 늦게 왔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무 화나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분노를 잘못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저기서 걸어와요. 내 마음에 뭔가 요동이 치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을 내가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김 집사님 오면 오셨어요. 우리 빨리 들어가요.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매사에 이런 식이에요. 분노를 알아채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진짜 자기가 화난 것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봐도 화나는 상황인데 나 화 안 나던데?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말하기 시작해요. 몸이 어떻게 말해요? 소화불량, 복통, 두통, 놀랍게도 고혈압, 대장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몸이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분노 표현을 잘 못하니까 몸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분노라는 감정을 그냥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냥 꾹꾹 찍어 누르는 거죠. 억압하는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을. 그냥 우리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냥 꾹꾹꾹꾹꾹 찍어 눌러 놓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일들이 무기력해져요. 특별히 관계에서 무기력해져요. 누구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관계 속에서 즐겁지가 않아요. 자주 우울해지고요. 내가 왜 사나 싶어요. 그냥 사람들 만날 때보다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전부 내 탓 같아요.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체물에 화를 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걸 되게 추천했어요. 화가 나세요? 그러면 중고 기타를 사다가 그냥 한번 부셔 틀어 보세요. 그냥 화를 다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속이 좀 시원하긴 하겠죠? 베개나 인형 같은 물건들을 막 집어 던지는 거, 막 집에서 이런 막 곽티슈 이런 걸 막 집어 던져 보는 거예요. 깨져도 괜찮은 것들, 물건들 막 집어 던져 보는 거예요. 속은 시원하죠? 그러면 예전에는 분노가 풀리고
뭔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심박수가 올라가고 피부의 긴장도도 올라가요. 그리고 안정 상태로, 내 감정이 안정 상태로 돌아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계속해서 나는 스트레스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잘못된 표현법, 내가 이 분노에 잘못 대처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마음속으로 독한 말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독한 말. 저 김 집사네 진짜 가만히 안 둬 진짜. 나를 늘 이렇게 무시해?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났나 보자. 내가 언젠가는 너에게 제대로 복수해 줄 거야. 막 이렇게 독한 말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김 집사님은 내 말을 안 듣겠죠, 그죠? 내가 속으로 했으니까. 근데 누가 듣고 있어요? 내가 듣고 있죠. 내 뇌와 내 마음은 고스란히 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상처를 줘요. 상대방한테 상처도 못 줘. 나한테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비하를 하고 한탄을 하게 돼요. 내가 바보니까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지 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할까? 내 인생은 늘 왜 이렇지?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게 돼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의 존재를 비아냥거려요. 분노를 잘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죠.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잘못된 방법, 분노를 표현하는 잘못된 방법 중에 참다 말로 폭발시키는 게 있어요. 내가 꾹꾹 참다가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래서 한 방 날려주는 거죠. 이 참다 말로 폭발시키기의 목적은 뭐냐? 이 목표는 뭐냐면 첫 번째 상대방을 벌 주는 거야. 너 맛 좀 봐. 너 벌 받아야 돼. 그리고 충격적인 인상을 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 내가 너보다 힘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좀 속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게 돼요. 관계도 깨지고요. 평판도 깨져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꾹꾹 참다가 폭발시키죠. 그러면 내가 평소에는 잘한 거잖아요. 평소에는 내가 인내해줬고 내가 다 받아줬잖아요. 평소에는 내가 착한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평소에는 되게 착하고 평소에는 되게 온유한데 이번만 저렇게 화를 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봐. 원래 저랬나 봐. 우와,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정체를 알았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엄청 억울하죠. 억울해진다. 응? 결국에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된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상관없는 사람에게 가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분노할 용기는 없으니까 내가 그냥 편한 사람들 앞에서 막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내 편 돼달라고. 속 시원할 때까지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약간 과장도 되죠. 상대방이 들을 때도 약간 메시지를 왜곡해요. 그냥 그 사람이 영화 시간에 30분 늦은 건데 그래 항상 너를 그렇게 무시했던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김 집사가 저 오원웅 집사를 항상 무시한대 막 이렇게 전달을 해. 비밀은 누설이 되기도 하고요. 뒷담화는 메시지를 왜곡해요. 결국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하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무지하게 돌아와요. 그러면 누구만 다쳐요? 나만 다쳐요. 그래서 이 분노 표현의 고수가 돼야 돼요. 이 분노 표현에도 하수와 고수가 있는데요. 분노 표현을 할 때는 고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고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에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 자주 해요. 감정을 잘 조절해. 왜 그렇게 감정 조절을 못해? 왜 분노 조절을 못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 조절이 돼요? 내가 분노 안 해야지 한다고 분노가 안 일어나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생각하는 순간 내가 막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감정은 조절할 수 없어요. 감정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조절할 수 있어요? 감정 표현은 조절할 수 있어요. Expression of emotion. 감정 표현은 조절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분노가 나에게 생기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분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는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가 난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폭력적이지 않게 비폭력적으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사례는 똑같아요. 아까 그 김 집사님 사례예요. 시간을 잘 안 지켜요. 다른 사람한테는 시간을 막 내주면서 나한테는 잘 안 내주는 그 집사님, 오늘 영화 보기로 했는데 몇 분 늦었어요? 30분 늦었어요. 이 상황이에요. 자, 이때 분노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감정이구나, 이 구나를 붙이는 거예요. 분노가 딱 일어났을 때는 이 구나를 기억하세요. 이 구나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나와 내 감정을 좀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나를 좀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하수는 이렇게 해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요. 그 김 집사가 또 30분 늦었어. 막 얼굴이 막 불그락 푸르락하고 막 속에서 매운탕이 끓여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막 근육이 긴장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어쩔 줄을 몰라요. 하수는. 고수는 일단 자기 감정을 알아차려요. 자기 감정에 군화를 붙여요. 아, 저 김 집사가 오늘 30분 또 늦었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내가 지금 짜증이 나는구나. 내 지금 감정이 요동을 치는구나.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한번 되뇌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멀리서 김 집사님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들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객관화 시켜 보는 거죠. 내 감정을 첫 번째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의 분노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메시지냐? 분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휘둘리지 않겠어.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나는 하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내가 분노를 알아차렸어요. 그런 다음에는요, 분노를 일단 지연시켜야 돼요. 분노가 갑자기 뭘 하지 못하도록 잠시 분노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수는 절대 지연시키지 않아요. 그냥 느끼는 대로 바로 말해버려요. 야이 진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야 도대체? 막 이렇게 그냥 분노를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의식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해버리는 거죠.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누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꼭 쓰세요. 자, 정수기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무조건 정수기로 달려가요. 그런 다음에 한 컵 가득히 물을 따라요. 그리고 마십니다. 한 컵을 잘 마시고 난 다음에 무조건 원샷 하셔야 돼요. 물 남기지 말고 그냥 다 마셔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화가 났을 때 냉수를 한 컵 딱 마시죠. 그러면 화가 정말 한 반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뭔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김 집사님과 나와 이 관계를 지켜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남편과 나와의 관계를 지켜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딸에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내 딸과 나와의 관계를 지켜야 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의 이 공동체의 삶을 지켜야 되고, 이유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분노를 지연시키기 되게 쉽죠. 자, 분노를 알아차린 다음에는 물을 한 잔 마시고 왜 이 관계를 지켜야 하는지를 떠올려 본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3단계 감정 표현법을 써보는 거예요. 자, 3단계 감정 표현법. 1단계는
일단 평가를 유보하고 관찰한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김 집사님이 30분 늦었어요. 영화는 이미 30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자, 이걸 평가하지 않고 그냥 관찰한 걸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자, 평가하는 건 뭐예요? 자, 하수. 하수는 평가를 해요. 아, 진짜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이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째려보면서 에이 진짜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 집사님 저번에 그러더니 또 늦은 거예요? 자, 저번을 끌어들이잖아요. 과거의 사건을 끌어들인다는 건 난 널 평가하고 싶어. 이제부터 평가가 시작될 거야 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평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집사님, 제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에요? 왜 늘 그렇게 이렇게 늦어요? 그럼 다 평가가 들어가 있죠.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몇 점짜리인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수는 평가하지 않고 관찰한 것만 이야기해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집사님, 영어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어요. 여기에 평가가 있어요? 팩트밖에 없죠. 영화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어요. 자, 3단계 감정표현법에서 1단계는 평가를 유보하고 관찰한 것만 전달해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평가해서 짜증을 낼 수도 있지만, 분노를 표현할 수 있지만, 평가를 딱 배제하고 관찰한 거, 당신 30분을 늦었다. 오늘 결혼 기념일이에요. 오늘 7시에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1시간 늦었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오늘 무슨 날이야? 자, 평가가 다 들어가 있죠. 당신 내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야? 당신에게? 오늘 결혼 기념일이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자, 이건 평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평가를 배제하고 관찰만 이야기하면 어때요? 여보, 우리 7시에 약속했었잖아. 당신 1시간 늦었어. 이건 객관적인 관찰만 이야기한 거죠. 하실 수 있겠죠? 안 하고 싶다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이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관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단계는 뭐냐? 비난하지 않고 느낌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수는 당연히 비난을 하겠죠? 어떻게 비난해요? 아니, 사람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짜증나네. 뭐 하자는 거예요, 집사님? 내 기분 지금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화나는지 알아요, 지금? 자, 이거는 비난하면서 자기 감정을 전달했죠. 여러분, 비난하지 않고 감정 전달은 어떻게 해요? 고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아니 속상해요. 화도 나고요. 상대방을 비난했어요? 그냥 내 감정만 전달했어요. 집사님, 저 화나요. 집사님, 저 지금 짜증도 나요.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자, 이렇게 내 감정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자, 비난하지 않고 감정 표현할 수 있죠? 자,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던 것과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단계는 뭐예요?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하수는 원하는 것을 부탁할 때도요, 명령하듯이 이야기해요. 이렇게요. 다른 사람들이 집사님 욕하는 거 모르죠? 이렇게 자주 늦는다고 이런 말할 필요 있어요? 관계를 깨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말도 없이 늦거나 하지 마세요. 명령하는 거죠. 그렇죠? 집사님, 사람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요. 약속 시간 좀 똑바로 지키세요. 이건 뭐예요? 비난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화내면서 명령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부탁인데, 무조건 앞에 부탁인데를 붙이는 거예요. 부탁인데 다음부터는 약속 시간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인데 약속 시간을 집사님 다음부터는 꼭 지켜주세요. 여보, 부탁인데 다음부터는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겼다면 이렇게 부탁할 때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미안한 감정이 들겠죠. 그걸
듣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앞에처럼 자꾸 비난하고 평가하면서 분노를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분노하거나 싸우게 되거나 갈등하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대화 방법을 정말 잘 사용해 봅시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평가를 유보하고 관찰한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평가하지 않고 관찰한 걸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늦었으면 늦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리한 부탁을 했으면 무리한 부탁을 했다. 당신이 신체적으로 경계를 넘어왔으면 당신이 신체적으로 경계를 넘어왔다. 그냥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지금 감정이 어떤지. 내가 섭섭하다. 내가 속상하다. 내가 화가 난다. 내가 너무너무 우울하다.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그냥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인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부탁인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여러분 이 3단계 감정표현법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여러분 이런 방법이 뭐냐면요. 관계를 지키면서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지키면서 우리가 할 말을 다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분노를 특별히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이때 할 말을 다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돼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뭐냐? 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3단계 대화법, 그 감정표현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떤 순서로 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사실 저는 약간 당혹해하는 걸 읽었어요.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잘 안 돼요. 늘 하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하던 패턴대로 해요. 근데 하던 패턴대로 안 하고 내가 갈등을 만들지 않고 내가 싸우지 않고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분노 표현을 하려면요. 말 계획을 세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상황을 시각화해 보는 거예요. 시각화, visualization.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또 시간에 늦으면, 약속 시간에 늦으면 이런 식으로 나에게 반응을 할 거고 그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대꾸해 봐야지. 계속 시각화해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아까 3단계 분노 표현 방법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계속해서 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좀 상대가 표정이 안 좋아도 내가 자신감 있게 내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그렇게 연습까지 해가면서 분노를 표현해야 되느냐? 여러분 연습까지 하시면서 분노를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대화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분노 표현을 그렇게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도 지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잘 지킬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